자, 이번에 볼 녀석은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뭐 이 작품도 그 수특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 혹시 이거 내신 대비나 뭐 여러분들 문학 수업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작품이 조금 난해한 작품이죠. 그 난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써놓은 이 의식의 흐름 기법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일단은 당연히 현대 소설이니까 전체 기본 줄거리 좀 잡아놓고 작품의 핵심 요소 파악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보는 지문에서 어떤 걸 끌고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전체 줄거리는 정말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자면 주인공 명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준이는 나름대로 엘리트 출신이죠. 대학도 나왔고 뭐 성공가도를 갈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참고로 이 광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가장 극심하던 시대였거든.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이제 전쟁이 막 한 해 만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휴전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무슨 경계선이 따로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었죠.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월북하고 월남하고 간첩을 서로 보내고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명준이는 현재 남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남한이라는 공간은 여기 밀실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게 지문 속에서도 실제로 밀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인 거고요. 작품의 제목이 광장에서 대립 요소기 때문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한 100만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잖아. 그치? 그럼 이건 출제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개인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야. 남한 사회의 핵심은 개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주의 사회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게 바로 이념이었지. 자,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명준이는 살고 있는데, 문제는 겉으로는 자유를 보장한 것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봐봐. 일단 첫 번째, 명준이가 시달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월북을 해요. 자, 월북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정보부나 뭐 그렇지 뭐 검은 양복 입은 선글라스 낀 그런 아저씨들이 와서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야, 아버지 소식 어떻게 됐어? 아버지 소식 없었어? 어디로 가셨어? 너 알고 있는 거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히죠. 짜증납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짜증나는 게 첫 번째고, 윤혜라고 하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 여자친구도 솔직히 나에게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그냥 나는 사는 게 너무 짜증나.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북한으로 갔어야만 했을까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살고 있다가 참다 못한 명준이는 결국에는 월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준이는 이북으로 넘어가요. 됐죠? 자,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참고로 그 당시 이 북한에서 강조하던 건 뭐였느냐? 광장의 세계. 참고로 이 광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 공산주의 노선이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냐면 우리 만민이 평등한 사회에서 서로 동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게 모토지.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대 지식인들에게 이 공산주의는 굉장히 아름다운 요소였어. 오케이?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누르고, 그치? 권력을 가지지 않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억누르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이들 넘어갔었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백석시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와중에서 명준이도 월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 어땠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북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독재사회. 그치? 그리고 거기 똑같은 억압이 존재했던 거야. 즉, 이 북에서는 뭘 강조했었던 거냐면 이데올로기를 강조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개인의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사회였죠. 자, 근데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여기서도 삶이 복잡해. 너무 짜증나. 괴로워.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남한에서 살았던 밀실의 세계와 북한에서 사는 광장의 세계 모두 그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 전쟁이 납니다. 6.25 전쟁 때 당연히 명준이는 북한군 장교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엘리트 출신이니까 장교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그때 은혜라고 하는 또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 근데 이 은혜는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은혜도 역시 북한의 광장은 이데올로기 중심이라고 했었죠. 모두가 동등하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도 자기 자신이 간호장교로 지원을 해. 그래서 장교가 되어서 출전을 했는데, 문제는 출전했을 당시에 나중에 알았지. 명준이의 애를 뵈고 있었어. 오케이? 애를 가진 상태에서 출전했던 거야. 하지만 폭격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명준이는 이제 자신의 마음의 안식처와 뭐랄까 자신의 어떤 삶의 희망 같은 걸 모두 잃어버린 거야.
그나마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내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은혜와의 관계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은혜조차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던 명준이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는 뭘 하죠? 포로교환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포로교환을 할 때 유엔과 그리고 뭐 중공군들이 다 합류해서 이 사람들에게 총 3가지의 선택지를 줬어요. 남한으로 갈 거냐 북한으로 갈 거냐, 그도저도 아니면 딴 데로 가버릴 거냐. 당연히 이 두 사람들은 아까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명준이가 애가 잘생기고 품위도 되게 좋고 센스도 있고 능력도 있는 남자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서로 원하거든. 인기 폭발이잖아. 남한에서도 윤혜랑 같이 사귀고 있었고 북한에서도 은혜랑 사귀고 있었고 또 전쟁이 난 이후에도 남과 북에서 이 명준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용을 써요. 오케이?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줘야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희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남한과 북한이 모두 권리를 권장을 합니다만 명준이는 이 2개 모두 이제 싫어졌어요. 됐죠? 오케이. 그게 전부 다 허상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허상에 불과한 이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벗어나서 자신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중립국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죠. 하지만 이 중립국은 이상적인 장소이긴 하면서도 동시에 도피처일 뿐이었어. 그쵸? 여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이쪽 저쪽 모두 싫으니까 차라리 애랑 모르게 딴 데 가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명준이는 그래서 큰 희망을 품지 않고 그냥 작은 희망, 그치? 나는 중립국, 이제 참고로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어디 허름한 영화관 앞에 수의직을 맡아야겠다. 아무도 내 얼굴을 모르는 장소에 가서 수의 아저씨 하는 역할이니 그렇지? 또 돈 들어오면 돈 받아주고 영화표나 팔고 쉬는 날에는 꽃에 물이나 주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이제 명준이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타고로라는 배를 타거든. 거기서 이제 선장이 또 명준이를 또 마음에 들어해. 그러면서 자네 어차피 이렇게 갈 거면 내 그 친척 중에 여자애가 혼자 사는 애가 있는데 걔랑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 생각 없냐? 나도 도움을 좀 주겠다. 이것도 다 마음에 들어하죠. 그래서 명준이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별로 관심 없다라고 하는 투를 보이면서 반응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배가 가고 있는데 저 어디선가 갈매기가 큰 갈매기 한 마리, 작은 갈매기 한 마리가 바다 위를 날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갈매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명준은 은혜와 내가 본 적도 없고 세상에 나온 적도 없는 은혜의 딸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매기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몸을 던져요 바다에. 결국 이 작품은 그래서 자살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자살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결국에 타고르에는 총원이 한 명 줄어든 채로 항해를 이어간다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명준이의 이 비극적 삶을 통해서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일단 전체 스토리는 이해하자. 됐지?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정리하고요. 특히 여기 요 부분은 중심을 잘 두고 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참고로 이 작품은 왜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제 스토리만 들어갔을 때는 그냥 예사 그렇지 한 인간의 고뇌를 그린 작품일 것 같아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의식의 흐름 기법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식의 흐름 기법들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지? 한번 얘기한 적이 없나? 우리가 사건을 뭐 해야 됩니까? 재구성을 해야 돼요.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 친구가 뭘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대표적인 장면이 이 갈매기 장면인데요.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저기 어느 쪽이더라? 저 뒤쪽 파트에 뭐 항구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바로 여기가 나타나는 장면이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에 이 상징적 의미 잡아가면서 똑같이 읽어드리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어쨌든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놓고 자 실전으로 들어가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또 이 작품도 읽어내야 될까 생각해봅시다. 하지만 뭐 기본은 항상 달라짐이 없습니다. 맞죠? 읽어가면서 인물 잡고 사건 잡고 배경 잡고요. 됐죠? 갈등 요소 잡으면 돼요. 자 앞부분 줄거리 당연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제 푸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제 푸는데 앞부분의 줄거리,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하면 그거 넘기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쓸어놓는 거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독서 지문이 됐든 화법과 작문이 됐든 언어와 매체가 됐든 괜한 말을 써놓는 경우는 없어 시험지에. 알겠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자! 선장뿐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입에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에는 어느 나름의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라고 말했죠. 지금 이도서도 아닌 이상한 문장 아니야? 자, 선장도 쳐서 선장을 친다는 얘기는 선장을 포함한다는 뜻일 거야.
선장 플러스 선원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 배의 그들 석방자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이해한다는 눈치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이거?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 오죽 고생이 많았으면 고향인 남쪽도 북쪽도 안 가고 딴 데를 갔을까? 됐죠?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독일 사람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독으로 갈까 서독으로 갈까 물어봤더니 한국으로 오겠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오죽이나 고생이 많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문장 뜻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알아준다는 대목, 그리고 그 대목인즉 그들 석방자들이 제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제 나라에서 쫓겨난 순환자 같은 모습을 저희들대로 그려낸 탓이야. 오케이. 그들은 뭐라고 그들을 이해합니까? 순환자로 보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와야 됐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쉽게 말해서 타고로의 선원들은 이 중립국을 선택한 토고로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뜻이에요.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몫을 눈을 지레가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마음이야? 명준이의 마음이겠지. 선장과 선원이 명준과 같은 석방자들을 대할 때 아이고 쯧쯧 혀를 뜩뜩 차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느낌을 받을 때마다 명준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리는 없잖아.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쉽게 못마땅합니다.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려 온다. 아, 문장이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준이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촉발되는 뭐랄까 못마땅함.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배가 고파서 그치? 잘 사는 나라로 뭐랄까 미리국하는 것도 아닌데 쟤들은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 취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짜증난다 그 말이겠죠. 계속 갑시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두루뭉술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명준이는 대답하기 싫잖아. 싫어.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명준이는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훅 내뿜으면서 담배 피고 있나 봐요. 가볍게 웃고 있습니다. 하긴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는 그 일 말이지. 부모나 가까운 핏줄 없어요? 있어요. 누구? 어머니? 아니. 아버지? 명준이는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로 이런 부분이 이제 쇠상에 빠지는 부분들인 겁니다. 아무튼 왜 사람들은 항상 엄마부터 물어보지? A는 명준은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시 헬쓱해진다. 자, 그리고 선장이 말을 이어가다가 선장이 명준에게 A는 혹시 있었느냐라고 말했더니 명준이가 얼굴이 하얘져 버렸죠. 하얗게 질러버렸죠. 뭐요?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희 얘기한다는 것을. 선장은 당황한 듯 오른손 인지를 세우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면서 Sorry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픈 데를 건드리는 실수를 비는 그런 품에 그들로서는 버릇인지 모르나 퍽 분별 있는 사람의 능란한 몸짓이 얼핏 스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선장은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강인한 뱃사람이잖아. 자기가 뭔가 필수를 했을 때 어쩔 줄 몰라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제법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좀 센스 있게 그리고 되게 넉살맞게 이 장면을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데를 아무튼 그런 스치는 모습에서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선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조민 사람의 심리관계 잘 보세요. 애인 얘기를 했었을 때 선장은 첫 번째로 사과, 미안함을 가집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명준이는 미안해하는 선장에게 또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뭘 읽어내고 있는 거야? 공통점을 읽어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선장은 괜한 말을 꺼내서 사람 마음 쓰리게 만들었으니까 미안해하고, 명준이는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선장이 사람이랑 말도 못하게 좀 너무 내가 오래 세운 건 아닌가 하면서 미안해하고 있는 중이죠. 둘 다 미안해. 양쪽으로 트인 바람이 달려들어 바람으로 꽂아놓은 해도에 가장자리를 푹 떨게 하죠. 갈매기 튀어나왔죠? 이 갈매기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이 슬쩍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아무튼
갈매기들은 옆을 내면서 창으로 테드러진 넓이를 치솟으며 맞모금을 긋고 배꼬리 쪽으로 휙 사라지고 난다. 맞모금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맞닿은 대각선 지점을 꿰뚫는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배의 오른쪽 하남부에서 왼쪽 상단부로 간다는 얘기겠지? 슌씩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햇볕이 한결 환해지며 멍한 느낌이 팔다리를 타고 흘러간다. 먼 옛날 그의 초라한 삶이 잠깐만 여기서 초라한 삶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초라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을 말하는 거야? 과거의 삶을 말하는 것이며 이 과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니? 남과 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제 탑오로를 타고 이제 미래의 삶을 살러가는 명준이의 입장이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A는 그 말이 아직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됐죠? 자, 내 과거는 이제 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러가는 길인데 애인이라는 두 글자에 나는 이렇게도 심하게 울림을 가지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중이죠. 맞나요?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굳이 대답을 하는 거야. 그치? 애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굴에 하얗게 질리는 걸 보고 오씨 미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짝 진정시키면서 아유 애인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중이야. 근데 봐봐 지금 실은 선장이 미안하다고 했을 때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명준이가 대답을 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지문이 있는 거야? 그 지문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의식의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 부분들이 쉽게 읽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가봅시다. 명준이 미안했던 것을 메우기나 하듯 짐짓 누그러지면서 선장을 건너봐 봅니다. 선장은 잠깐 실눈이 되었다가 문득 잘라 말하죠. 봐봐.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이 작품은 분명히 명준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작품이 몇 인칭 시점이라는 얘기야. 몇 인칭이야? 3인칭이에요. 그죠? 그러면 3인칭이면 참고로 여기서 명준이 심리가 들어가는 거 확인했지? 의식의 흐름까지 따라갔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는 무슨 시점이야? 3인칭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맞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명준이의 심리는 의식의 흐름 하나하나까지 꼬투리까지 다 잡아가면서 왜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따라가고 있었지? 분명히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의 심리는 어떻게 했어? 잠깐 실눈을 댔다가 문득 잘라서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선장의 심리 말했어? 말 안 했어? 안 했잖아. 전지적 작가라면 두 사람의 심리를 모두 알아야만 하거든. 얘한테만 집중하고 있고 딴 사람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용어죠? 서술에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볼 수 있는 전지적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한 명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작품은 얼핏 1인칭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왜? 다 보는데 명준이라는 이름만 썼을 뿐이지 명준이의 심리에만 집중하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자주 보던 그 단어 맞습니다. 오케이? 체크 잘해놔. 서술에 초점화. 아무튼 그래서 이 장면이 선생님이 재밌었고요. 아무튼 잘라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 몹시 가라앉은 말투에 선택해지며 빈 찻잔을 들어 만지작거린다. 저쪽은 다짐하듯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글쎄요. 자, 그러면 이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말이 숨겨졌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 글쎄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럴 수도 있지. 글쎄요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 만약에 내가 윤혜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나는 어느 한쪽으로 돌아갔을 거야. 나 선생님이 이 얘기 안 해줬구나. 윤혜는 참고로 내가 월북하고 난 뒤에 좌절하고 당연히 내가 사귀던 사람인데 월북해버린 거잖아. 명준이의 친구랑 결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혜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그지? 또 당연히 은혜는 폭격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쎄요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글쎄요는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날 기다렸다면 나는 그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 아까와는 딴판으로 그 일에 내놓고 티를 보이는 품이 고다서 좋다라고 말하며 그 뭐예요? 선장의 입장에서 선장은 얘가 마음에 들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마음을 다쳤을까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말하는 틀을 보면서 선장은 이 명준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장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항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항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항구, 갈매기. 이 작품의 최중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 장면 봅시다. 너무 유명한 장면일 거야 아마. 솔직히 기출 공부 좀 했다라고 하면 이 장면은 처음 볼 리가 절대 없을 겁니다. 맞죠? 중립국 하는 그 장면이죠. 가봅시다. 중립국.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
이제 남한 측의 설득자와 대면하고 있는 명준이의 모습인 거야.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자,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몸에 종기가 났다고 자신의 몸을 버리진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 그럼 몸은 뭘 뜻해? 국가 자체를 말하고, 종기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뭔가 모순적인 면모들, 잘못되어 사회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이거 잠깐 지우고, 자,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 몸을 없앨 수 없다. 뭐 때문에? 종기 때문에. 아까 비유적임이 잘 잡아놓으세요. 선생님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조국을 의미하고 모순점을 의미한다.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할 일이 태산 같죠. 난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낯선 땅 어딜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중립국이겠죠. 그렇죠? 중립국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나만 아니랄까 즉 개인의 행복을 따지고 있죠. 오케이?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동생처럼 여기게 되는군요. 만일 남한에 오신다면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참고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득, 전략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출제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죠. 설득의 전략들이 되게 다양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무식한 사람을 열을 잃는 것보다 손실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성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겠죠. 그죠? 또 조국을 제거하는 데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음과 능력을 조국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조국의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얘기가 될 거고, 또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동생처럼 해겠다라는 말은 인정의 호소라고 표현하는, 우리 자주 보던 그 멘트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설득 전략을 취했고요. 개인적으로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준이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이 말할 것이다는 뭐죠? 실제로 이거는 실제 그 장면이 아니야. 북한의 천막에 가서 설득자를 거부하고 나오면서 남쪽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는 장면이에요. 참고로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될 거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또 중립국. 그러니까 얘가 똘똘한 애라서 얘들이 무슨 전략으로 날 설득할지 줘서 다 알겠는 거야. 자,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참고로 여기서 쉼표 잦은 사용 보입니까? 쉼표의 잦은 사용이 뭐라고? 휴지를 만들지.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야. 맞냐? 쉼표 잘 체크해놔.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명부의 이름을 적고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며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찔끔 나고 침이 거려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어.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웃고 있죠. 근데 이 웃음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의 웃음이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결국에는 오라는 사람을 거절하고 나온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웃음은 사조의 웃음이겠죠.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 고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부르고 있지만 난 다 싫어 하면서 떼쓰고 나온 거잖아. 자, 아무튼 이러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이어지는 거야. 그 다음 장면 여기가 별표야.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키워드 잘 따라와봐. 바다를 준다고 해서 그 바다를 다 마실 수는 없어. 사람이 마시기에는 한 사발의 물, 됐죠? 사람은 한 사발의 물만 있으면 충분한 거야. 그러면서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함도 철없는 일, 바로 바다와 한 잔의 물이죠. 됐어? 그러면 이때 이 바다는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물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다는 누가 나에게 자꾸 준다고 하면서 야, 이게 바다야. 너 바다 본 적 없잖아. 이게 끝내주지 않니? 자, 바다로 오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류가, 그렇지, 전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는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명준이는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바다라는 비유를 한 거지. 정작 나는 바닷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어. 왜? 바닷물 마시면 갈증 더 생겨서 더 빨리 몸의 수분이 증발하죠. 맞죠?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겠니? 당연히 현실을 말하는 것이겠지. 잘 따라와야 돼. 계속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요 사이에 뭐가 있어? 골짜기, 눈물, 땀, 뭐 피 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단어들을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묶어보자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뭘까? 현실과 이상, 이달로는 이상이죠, 그치? 이상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사람들은 자꾸 바다를 주겠다고 나를 유혹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바다가 아니라 한 사발에 좋은 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걸 꿈꾸지만 사람들은 자꾸 이걸 말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뭐요? 나도 한때는 남의 밀실을 추구하며 살아봤고 북의 광장을 추구하며 살아봤으니까요. 일부러 월북했잖아. 이데올로기가 있는 세상으로 갔잖아요.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는 세상으로.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라난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것이겠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자, 바다를 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는 마술사를 믿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봐봐. 바다를 물로 만들어준다는 이 마술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권력자지. 그리고 이건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 허황된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 오케이?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뀌어주겠다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라고 믿었다는 거죠. 저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 인류의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얼굴을 한 거니까.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그 말로 속인 꾀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그럼 신비한 술잔은 뭔데? 이상의 구체적인 모습이겠지, 그치?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 가자. 여기가 어디예요? 항구입니다. 항구는 육지죠. 항구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그리고 항구에 살고 있었던 누구들은, 권력자들은 뭐랄까 부족한 지식인들을 바다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저 바다에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신비로운 술잔이 거기에 있다라고 가게 한 거죠. 근데 여기쯤 왔을 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어디에 물이 한 잔의 영생수가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겠죠. 하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 됐지? 그래서 얘들을 뭐 하는 거야? 쫓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야. 뭐라고 표현했어? 바다의 난파자라고 표현했어. 근데 이 존재들은 뭐예요? 참이 뭔지를 알았어. 참은 뭔데? 이 세상에 영생수는 없다. 이 세상에 바다를 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항구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게 된 거지. 왜?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가둘 거거든? 감옥에 가둘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권력자들이 말하고 있는 못된 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바로 이데올로기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참된 지식이지. 됐나요? 상황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상징적 의미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생각을 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바다, 물, 영생수, 마술사, 난파자. 오케이? 이런 식의 단어들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작품을 마무리 짓고요. 만약에 이 작품도 또 이 장면 말고도 굉장히 또 감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자 얘들아, 보조자료 잠깐만 꺼내봐. 보조자료 잠깐만 꺼내봅시다. 보조자료에 광장이라고 돼 있는 그 자료를 찾으신 다음에요, 페이지가 아마 259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읽으세요. 쌤이 다 읽진 않을 거야 지금. 근데 나중에 꼭 따로 읽으시고.
지금 259페이지를 보면 아랫부분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웬 부채가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야. 이 광장에서 부채 비유 장면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편이라서 살짝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읽어야 돼. 이 작품의 결말 장면이거든, 오케이? 자, 근데 부채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왜 그 접이식 부채 있잖아. 이렇게 생겨먹은 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오케이? 요때 이 부채의 모습을 사북자리에 비유하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북자리라고 하는 건 부채의 끄트머리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봐봐. 펼쳐진 부채가 있어. 부채의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이었던 이명준이 걸어가기 시작하지. 젊은 시절의 명준이야. 가을이고 자랑스러운 듯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로 여기는 약간 뭐랄까 자신의 우월의식이 나타나 있는 그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정치를 경멸하고 있었고, 그 밑에 줄에 마지막 줄에 보면 윤혜에게 말해주고 있죠.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정말 알몸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온몸으로 날 받아들여달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러고 있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첫 번째 줄 중간 보시면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라고 돼 있지. 오케이? 유토피아의 꿈 뭐예요? 이데올로기의 어떤 극을 찾아 북한으로 월북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내려가봐. 그녀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이 떠오르고 있지. 지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장면이 전부 다 뭐라고요? 명준이의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자신의 어떤 만약에 이걸 죽기 직전에 봤다면 이걸 우리는 아마 주마등이라고 했을 거야. 그치? 주마등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여기 부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밑줄 한번 맞춰줄래?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밑줄 쫙 좀 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북자리, 그러니까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야. 부채는 분명히 끄트머리가 존재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두 줄 더 내려가면 그는 지금 어디 서 있다?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사북자리 강조 좀 해주자. 사북자리 밑에 해설 더 있는 거 아주 친절하죠? 뭐봐? 부채의 양쪽 변이 만나는 비중 부분. 그래서 명준의 현재 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극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명준이는 부채의 사북자리까지 도달해버렸어. 이제 이 폭이 계속 좁아지잖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지다가 여기서 더 이상 좁아질 수 있는 더 뭐가 없는 거야. 이제 끝까지 와버렸어.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방금 사북자리 표시했죠? 다시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가 봅시다.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야, 말이 안 되잖아. 좀비물도 아니고.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죽었던 은혜가 무덤에서 환생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갈매기 두 마리로 변신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무덤을 깨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 이 갈매기 두 마리는 지금까지 명준이를 찾아 세상을 떠돌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 명준이를 지금 배에서 찾았잖아. 명준이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어?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느꼈겠지. 됐어?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를 향하여. 됐니? 큰 새와 꼬마 새가 누굴 말하는 걸까? 은혜와 자신의 자식이겠죠. 그쵸? 사장님 지금 따라오고 있어? 향해서 미끄러지듯 오고 있으니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이 처음 알아봤죠? 바로 여기가 뭐다? 광장이로구나 느낀 거야. 내가 꿈꿨던 이상세계 광장. 그래서 부채꼴 사북자리까지 뒷걸음질을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섰다. 뒤로 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환됐다는 얘기지. 오케이? 지금까지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었다. 근데 그 푸른 광장이 뭐겠니 얘들아? 바다지. 갈매기가 날고 있는 바다. 됐어?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마지막 문장 봐봐.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됐냐? 바다를 바라보며 웃고 있어. 왜요? 여기로 가면 이제 나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야. 자살을 결심한 장면이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있어? 밤중에 사람들이 찹니다.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에요. 배 안에 없는데요? 누군데요? 그 미스터 리 말입니다. 미스테리 말고 미스터 리. 이명준. 이튿날 타고로 오는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배를 향해 걷고 있죠. 됐어? 오케이. 작품의 결말 부분이 이런 식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좀 키워드 중심으로 빨리 따라가 봤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사북자리가 왜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갈매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작품에 결말이 등장하는 이 광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각각 정리해 주실 거. 오케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최윤의 광장 마무리 했습니다. 자, 참고로 뒤쪽에 또 다른 장면들이 있는 부분 여러분들 텍스트 읽을 자료로 실어놨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영상을 좀 끊어가야겠지? 아, 더워. 응?